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대통령실 3명의 실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간의 성과를 알리는 기자 간담회를 어제 열었는데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쇄신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에는 위헌 소지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지는 품격 토론에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 다양한 정치권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2월 8일 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쿠팡 대표가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공개 사과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이용자들의 우려대로 쿠팡 사태를 악용한 신종 피싱 그리고 스미싱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종 피싱 수법, 이제 예를 들면은 기존의 이런 신용카드 배송 관련 사칭 사기에다가 이제 쿠팡 정보 유출로 인한 이제 불안한 심리를 좀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쿠팡 유료 회원 결제용 신용카드가 발급됐다 이러면서 전화를 걸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신청한 적 없다고 하면 유출된 정보로 발급된 카드 같다면서 이제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또 일러준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면 악성 앱 감염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면서 이제 원격 제어용 앱을 설치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휴대전화를 이제 좀비처럼 조종해서 돈을 빼내는 방식입니다. 네. 유출 정보로 대출이 신청된 것 같다고 속이거나 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 준다면서 이 원격 제어 앱을 깔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확인됐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이 같은 피싱 의심 사례 신고는 매일 20에서 30건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경찰은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새 수법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또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대규모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서 쿠팡이 뒤늦게 정보 노출이 아니라 유출이라고 수정해 공지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보상안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게 있을까요? 아직 이제 피해 고객 보상에 대해서 언급은 지금 따로 없습니다. 네. 쿠팡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해서 재안내한다면서 이제 공지를 띄웠는데요. 그러니까 문자로도 이용객들에게 전송이 됐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보상 부분은 아직 언급이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앞서 쿠팡은 보상보다 유출 범위와 내용부터 확정하는 게 먼저라고 밝힌 바 있고요. 공지문에서 쿠팡은 이름과 이메일, 배송지 주소, 공동현관 출입번호 등이 유출됐고 이제 카드 번호나 계좌 번호 이런 개인 통관부호 유출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피해 예방 요령도 안내했는데요. 문자를 받았을 때는 쿠팡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 또 보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개인정보를 유출한 다른 기업들이 통상 석 달 이상 걸렸거든요. 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쿠팡도 좀 해를 넘기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새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서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세 사람이 어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내년 계획을 밝혔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남북관계의 개선을 언급한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새해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더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남북 관계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 또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 이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또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내년 초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는데 위 실장은 이에 대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어제 기자간담회에선 최근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전 비서관 사이에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관련 언급도 있었죠. 예,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문진석 의원과 김 전 비서관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관련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김 전 비서관이 이런 청탁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내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하지 않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강 실장은 저희는 꼭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해줘야 한다. 국회가 빨리 추천해주면 그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보다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직을 이끌어가는데 도움을 받고 지적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문제도 나왔는데 크리스마스쯤이면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놨는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동의한다 이렇게 밝혔죠. 예,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최근 불거진 이 위헌 논란에 대해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의 이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위헌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속내를 드러낸 건 어쨌든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은 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등 법원 외부 인사가 이제 추천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법부 독립침해 등 위헌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이제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중단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까지 있다면서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민주당은 내란 청사는 국민적 요구다 그러면서 이 보완책을 마련해서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오늘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이 의원총회 자리에서 이 법안을 놓고 좀 토론이 벌어질 예정인데 이를 통해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이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함께 상정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입법 의도가 사법 장악과 길들이기에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사법부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전원이 위헌적이라면서 한 목소리를 냈는데 오늘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있죠. 예, 오늘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관 대표들이 정기 회의를 엽니다. 당초 법원 행정처의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애국죄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긴급 안건으로 추가해 토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또 내일부터 사흘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여는데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이제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부 개편 등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주말 새에 불거지면서 크게 화제가 됐는데 10대 때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 씨가 은퇴를 선언했죠. 예, 지난 5일 한 매체가 이제 조 씨가 고교 시절 절도와 성폭행 등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속사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30년도 지난 일이라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이미 관련 법적 절차도 종결된 사안이라면서 특히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실제 범행 여부나 처분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논란이 계속 확산됐거든요. 그래서 조 씨는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해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조진웅 씨의 은퇴 선언을 둘러싸고 공방이 정치권까지 이어졌나요? 예, 이제 최근에 조 씨가 뭐 영화에서 이제 독립군 역할을 뭐 하면서 어쨌든 법여권 인사들과 좀 접촉면이 넓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야 공방으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이 청소년 시절 잘못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고민이 깊다고 말했고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 조배우의 현재가 잊혀진 기억과는 함께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고 글을 썼습니다. 네. 반면 이준석 개혁진당 대표는 대통령은 과거 범죄해도 될 수 있는데 배우는 은퇴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꼬집었고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 처분과 관련해서 형사 판결문 존재 여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 확인하도록 해서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자, 구속을 면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네요. 예,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서 지난 3일 구속영장 기각한 다음에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입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사실상 계엄 협조 부탁을 받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추 의원은 특검이 영장 기각에도 짜맞추기식 기소를 강행했다며 법정에서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곳곳에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대 분기점에는 사고 나서 1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일대 혼잡합니다. 반대 강릉쪽으로는 반월터널에서 동군포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오산에서 남사진이까지 밀리는데요. 남사진이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울 요금소에서 매송제나 또 비봉까지 속도 더디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남한산 분기점에서도 밀려 지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신천에서 광명터널까지 흐름이 답답합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부평에서 신월 지나는데 20분 이상 걸리고요. 이어지는 신월 여의지하도로 역시 지체의 서행길입니다. 북부간선로 종암분기점 방향 원롱분기점에는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는데요. 신내 나들목부터 여파 받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구리시계부터 반포대교까지 정체, 또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는 구리 암사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려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비영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환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 어땠을까요? 예,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주 미국 증시는 신중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100은 주간 기준 1% 상승했고요. 반면에 러셀 2000은 전일 기록적 상승 이후 되돌림이 나타났습니다. 네. 국채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더 약세를 보였는데요. 10년물 금리가 4.14%까지 오르면서 6월 이후 가장 부진한 주간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관심은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근원 PCE에 집중이 됐습니다. 네. 9월 수치는 0.2% 상승으로 3개월 연속 동일한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변수에 대비하면서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시장은 새로운 고점 기대와 금리 이벤트 경계가 공존하는 조심스러운 균형 상태로 주말에 맞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강보합 마감했고요. 러셀 2000은 0.4% 하락,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1%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는데 글로벌 시장 기술주들은 상승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네요. 예, 기술주들은 연말을 앞두고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파트너 기업인 홍하이가 강력한 매출을 발표하면서 AI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중국 AI 칩 스타트업 무어스레드는 상하이 IPO에서 최대 502% 폭등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주들은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예,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 자산의 방향성을 선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기술주가 활기를 보이는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에서는 5주 동안 27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고요. 여기에 하루 동안 1억 1천만 달러가 추가 유출되면서 6주 연속 순유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연말 랠리를 위협하는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암호화폐 급락은 11월에 위험자산 랠리를 2차례나 꺾은 요인이기도 한데요. 기술주는 AI 중심으로 재차 힘을 얻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위축은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자, 글로벌 기업들의 대형 이벤트가 여러 개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뉴스들 좀 전해주시죠. 예, 우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내부 지분 매각을 준비하면서 기업 가치가 오픈 AI에 5천억 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는 AI 인프라 확장을 목표로 디지털 브릿지 인수를 논의하면서 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자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되며 기술적, 지정학적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AI 콘텐츠와 인프라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 등 글로벌 산업 구조가 빠른 속도로 재편되는 현상을 반영합니다. 더불어서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전략을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자, 글로벌 자산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리고 증시의 불확실성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요? 예, 글로벌 자산 시장은 연준 결정을 앞두고서 방향성 혼조를 보였습니다. 달러 지수는 0.2% 하락해서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유로와 파운드는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엔화는 155.30까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암호화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부진했고요. 채권 시장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영국의 금리도 동반 상승하면서 글로벌 금리 압력이 여전함을 보여줬습니다. WTI 원유는 60.12달러로 소폭 상승했는데 금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뚜렷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혼조 흐름은 시장이 단일 방향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환경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연준의 정책 메시지가 자산 가격의 다음 라운드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투자자들은 위험자산 기대와 불확실성 경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시장으로 가보면 삼성전자가 반도체주에서 SK하이닉스보다 훨씬 약진이 두드러졌어요. 예, 맞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2%가 넘는 수익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구글의 TPU에 납품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로 수익률 차이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의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1.78% 오르면서 지난달 13일 이후 다시 4,1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현 선물 합쳐서 1조 9천억의 순매수를 보이며 시장을 끌어올린 겁니다. 반면 코스닥은 0.55% 하락한 92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도 확보를 했는데 글로벌 폴더블 시장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어요. 예, 삼성전자가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3분기 폴더블 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7% 늘어나면서 점유율 64%로 글로벌 2위인 화웨이와의 격차를 내리며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와의 격차가 49%나 늘어난 모습입니다. 물론 전체 스마트폰 중 폴더블 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이긴 하지만 차세대 기종이라는 점에서 향후 성장성이 기대가 됩니다. 네. 또 12월 들어서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난 모습이에요. 예, 그간 반도체 대형주와 바이오가 시장을 움직였다면 이번 12월 들어서는 현대차가 시장의 주도주로 나선 모습입니다. 자동차 섹터가 주도하는 모습이 아닌 이유가 현대차 그룹의 강세가 본업인 자동차 수출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 때문입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 이전의 주도 섹터였던 조선, 방산에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면서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건설 섹터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 취임 후에 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기대감으로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에이펙 때 방한한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한국은 피지컬 AI 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란 얘기를 했었는데 12월 들어서 관련 산업 주가도 크게 오르는 모습이네요.
예, 당시에 젠슨항 CEO가 말한 세 가지 환경이 첫째는 한국은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로봇을 공장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나라라면서 제조 역량이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물리적인 공장, 하드웨어 등과 디지털 쪽 소프트웨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역량이 있다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로봇 관련 기술은 일본과 중국이 점유를 해왔었는데 일본은 긴 납품 기간과 가격, 그리고 중국은 내구성 문제가 약점으로 꼽혀왔습니다. 네. 최근에 탈중국 기조에 따른 반사 이익까지 겹치면서 국내 로봇 산업이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또 현대차에 이어서 로봇 관련주들까지 새롭게 부각된 산업들이 있는데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산업이 있다는데 어떤 산업일까요? 예, 최근에 반도체 산업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관련 투자들이 이어지면서 데이터 센터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례가 어디인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늘어난 데이터 센터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네. AI 반도체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고 고열이 발생하면서 얼마나 이 열을 효율적으로 식히는지가 AI 생태계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AI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쪽에서 인프라인 전력이나 냉각으로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네. 초기 AI 시장이 GPU 확보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확보한 GPU를 돌리기 위한 데이터 센터 운영 효율화가 중요해진 겁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이제 장이 열리는데 오늘 주식시장 주요 흐름 좀 알려주시죠.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은 0.45%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나스닥의 상승률보다 높은 1.1% 상승한 영향으로 우리 코스피의 반도체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보여서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산업군으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어서 한 주의 첫날인 월요일 우리 시장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국제 금값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금값이 온스당 4,200달러 내외를 새로운 지지 구간으로 형성한 모습입니다. 최근 형성된 고점이 단기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향후 강세 추세의 기반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내년 금 가격의 구조적 상승 기대감도 더욱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네. 금 ETF로의 수급도 회복되고 있어서 연준이 혹시 매파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금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환율은 어떨까요? 네, 환율은 보합권에서 머무르면서 1,47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달러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정확하게는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대다수 주요 통화의 대원화 환율이 크게 올랐는데요. 지난 10월 말 기준 원화가 상대국 화폐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나타내는 실질 실효 환율 지수가 89.09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월 말 88.88을 기록한 이후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월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일요일은 좀 포근했어요. 네. 예, 그런데 오늘 다시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네, 어제는 서울의 낮 기온이 13.4도까지 올라가는 등 12월 같지 않게 포근했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은 바람 방향이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다시 공기가 좀 차가워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영상 6도, 대전, 전주, 광주가 9, 강릉과 대구가 10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4도에서 8도 정도나 낮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불청객 미세먼지는 거친다고요? 네, 어제는 종일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지금도 경상도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깨끗한 북서풍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며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네. 여전히 동해안과 대구, 부산, 울산에는 건조 경보나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해안 지방은 강풍특보도 함께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에서 25m 이상으로 거세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서 네.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12월 둘째 주인데 이번 주 날씨는 어떨까요? 네, 내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이 모레 수요일부터 차차 흐려져 이 글피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원 영동 지방은 금요일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요. 이 토요일에는 전국에 걸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온은 들쑥날쑥하겠습니다. 이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텐데요. 이후에 기온이 올라갔다가 목요일 전국에 비가 오고 나면 다시 영하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평년 이맘때에 초겨울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사라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주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정치권 최대 현안이죠.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열린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가 당과 형성돼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네, 이 내란 전담 재판과 관련해서 당정 간에 논의한 과정 그리고 공감대를 이룬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 어제 우상호 수석이 지금 말한 위헌 소지 최소화 범위에서 추진하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 인식과도 일치를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많은 언론들의 기사나 사설도 보면 민주당이 이것을 졸속 입법한다, 이런 그 비판들이 있던데요. 많은 우려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설명하기를 공론화 과정이 있다고 예고했고 그리고 설명을 했고 지금 자연스럽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오늘 민주당의 정책 의총 역시도 공론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많은 강한 필요화 요구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런 것에 보면 또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 지도부는 당은 차분하게 면밀히 보면서 공론화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제 그 주승래 사무총장도 그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을 위헌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당 네. 차원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주요 내용이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적되고 있는 그러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네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회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적하잖아요. 네. 네, 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주장들을 당은 잘 듣고 있고 또 그런 공개되지 않은 공론화 과정도 당은 차분하게 진행을 해왔고요. 네네. 또 당 지도부 역시 별도의 트랙으로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의견들을 구해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런 부분들 그 어떤 필요와 그다음에 우려 이런 사이에
당 지도부는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차분하게 공론화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의원총회가 오후에 있고요. 또 지금 제 보도를 보면은 이게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10일 임시국회 회기 때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일정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의원총회는 오늘 오후가 아니라 오전 10시부터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가 이제 12월 9일 내일이 이제 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네. 내일은 정기국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9일 날과 그다음에 내일부터는 이제 또 다른 임시국회 소집을 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런 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중간에 이제 국회의장님께서 해외 그 의장 일정이 있으세요. 아, 네. 네, 그래서 의장님 해외 일정을 빼고 나면 어느 날이 본회의가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따져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이제 개혁 법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이게 이제 그 본회의가 가능한 날짜가 며칠인가를 따져보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고 민감한 사안들은 이제 필요에 의하면 앞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하는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다만 며칠이라도 뒤로 미루면서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공론화 과정을 끝까지 저희가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 의견을 이제 듣고 나면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지도부에서 처리할 법안의 종류와 그다음에 그 순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과정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예. 네.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는 게 대변인님의 설명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왕에 한 말씀 더 드리면 네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언론의 사설들을 보면 네. 뭐 폭주 정치 민주당 그다음에 또는 뭐 민주당 빼고 다 반대하는 내란 재판부 후폭풍 감당하겠나 또 하나는 내란 재판부법 보완 한들 무연성 사라지겠나 이제 접어야 한다. 아니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언론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언론 또는 그렇게 주장하는 측에게 좀 물어본다면 왜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동안에 그러면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침대 재판, 만담 재판이라고 하고 내년 1월 18일이면 윤석열의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어서 또다시 와서 석방되는 이런 충격적 모습을 국민이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걱정들이 있으니 네네. 잘 보완해서 신속하게 내란 재판을 종료하면서도 그리고 그런 위헌성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하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단적으로 하지 마라, 접어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법부도 5일 법원장 회의에서 오늘 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열고 이건 뭐 정기 회의이지만 아마도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걸로 좀 예상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법원행정처가 공청회를 또 하더라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그런 공청회도 그쪽도 해야 되고요. 네. 또 저희도 당도 그런 법원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라고 합시다. 네. 당연히 의견을 많이 들어왔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서로 주장하고 어떤 것들을 보완하자고 하는지도 내용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들보다는 네. 중요한 것은 이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없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내란 재판부로 위헌성으로 옮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네. 신속하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내란 특검 수사 종료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청래 대표는 지금 3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당에서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한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방향만 지금 이야기한 상태죠. 말씀하신 대로 지난 12월 6일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그런 말을 했고요. 또 그 앞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비치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설명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회가 잘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 보인다. 그래서 아직도 비치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전쟁까지 획책한 그 부도함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예, 우리 국민들은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민생에 막 신경을 올인하고 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이 너무 길어지면 당연히 그 개혁과 청산의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당도 신속하게 이것을 끝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설명을 드려왔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덮고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게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후손에게 주는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일제에 대한 평가를 두고도 좀 뉴라이트가 준동한다든가 이런 걸 가진 이런 어떤 분열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최혜경 특검에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 그동안 윤석열의 경로가 있었냐 없었냐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특검을 해보니까 경로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임성근이라고 하는 투스타 그 수많은 별들 중에 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경로했지? 왜 경로한 거야? 라고 하는 본질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내란 특검도 단편적인 그 사실들은 계속 지금 밝혀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근데 왜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킨 거야? 왜 비상계엄을 한 거야? 라고 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난 대선 과정 중에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김건희 씨나 네. 그 장모인 최은순 씨가 단 10원 한 푼도 이득을 본 것이 없다. 오히려 손해만 봤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이 공직선거법이 100만 원 이상 이게 유죄가 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이 선거 비용 한 5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거 다 물어내야 돼요. 네. 이런 어떤 것들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이기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떼거지를 쓰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에게 민주당이 그렇게 떼거지 안 써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진실 같은 것들을 밝히지 않으면 이 덕분에 후세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역사가 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이제 종합 특검이 이제 14일, 28일 이렇게 끝나게 돼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 못 밝힌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3특검을 종합해서 종합특검으로 이것을 빨리 마무리한다. 그런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도 일정은 어느 정도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연내에 그러면은 어떤 그 구체적인 발의라든가 하실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걸까요? 아마 정청래 대표도 당연히 이 3특검이 종료되자마자 즉시 이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끌 이유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인데 지금 네. 조국 혁신당도 이제 소수당 목소리를 제한하는 입법이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자, 네. 그 조승래 사무총장이 10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제 네. 회기와 그 진행 속도 이런 부분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국회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회기 중에
가장 먼저 처리할 가능성이 큰 걸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게 국회법 이 문제가 네. 근데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 야당이 신청을 해놓고요. 네. 정작 본회의장에 보면 사람이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5분의 1, 60명 이상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개정안이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60명을 채우려고 노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필리버스터답게 되는 겁니다. 네. 신청해놓고 발언하는 의원 한 사람만 앵무새처럼 계속 도돌이표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런 하나만한 필리버스터. 이것은 하는 측이나 듣는 측이나 국민들 보시기에도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는 그런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 외에도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대로 필리버스터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혁신당에서 주장하는 실효가 없다. 국민의힘 60명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왜 실효가 없습니까? 그것이라도 실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 주장대로 소수의 목소리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인사청탁 문자와 관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조사하고 감찰한 결과 청탁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사퇴를 했고 사표를 수위가 됐는데 문 의원은 사과를 하셨지만 당에서 지금 별도의 조치는 더 이상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 건가요?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네.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러한 실제로 인사청탁이 이루어지고 또 뭐가 이렇게 실행이 된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시도된 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입장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문진석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진실한 마음은 사과의 마음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시는 대로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비서관도 그만두고 이러고 있는데 왜 국회만 그렇게 안 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현재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기까지고 이제 오늘 이제 지도부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듣고 종합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드릴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만 네. 하여튼 이 문제는 조금 오늘 그렇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꼭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 당은 현재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을까요? 아니 현재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그런 입장은 계속 밝혔습니다. 강훈식 실장도 어제 이제 이 특별감찰관제 꼭 한다. 국회가 빨리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또 이재명 대통령도 그 공약에서 그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난번 그 기자회견에서도 이렇게 감찰관을 임명하도록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당이 이제 이것을 받아서 이제 국회가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그 3명을 추천이 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하고 그에 대해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예. 바로 이제 이 국회가 3인을 추천하는 요 과정, 요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마 그 대통령실의 의지와 이런 메시지가 그렇게 강하게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현재 이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런 많은 그 개혁과 청산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과제에
지금 막 몰두하다 보니 예. 이것을 이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그러나 어제로 다시 정확하게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곧 국회가 여야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바로 시작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그 민중기 특검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중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와서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조승래 사무총장이 필요하면 어떤 경위인지 당에서도 확인할 것이라고 어제 말을 했거든요. 당 네. 차원에서 경위 파악에 나서게 되는 건가요? 이것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제가 당 지도부의 그런 정확한 말씀을 들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 이것을 당에서 어떤 안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확인해봐야 되겠죠.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또 특검이 왜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조직적 결탁, 통일교와의 이런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예. 이 부분은 당 차원의 그런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이제 당 지도부 회의가 아침에 잠시 후에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저도 지켜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5일에 당원 1인 1표제 개정안 부결이 됐고 또 관련해서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가 5명 이상인 경우에 권리당원 투표로 예비 경선할 수 있는 그 공천룰 개정안도 그날 같이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조승래 사무총장이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정리된 안을 오늘 최고위에 보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인 1표제 같은 경우에는 좀 재부의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게 정청래 대표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 지방선거 공천룰 수정안은 좀 빠르게 다시 재부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지금 지난번 중앙위원회에 부의됐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당헌 1호와 당헌 2호죠. 네. 당헌 2호는 1인 1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당헌 1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부분은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선거를 치르려면.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명 이상이면 경선을 하는 이 조항보다는요. 네. 그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다만 이제 광역과 기초 비례 후보자의 선정 투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은 이제 지역의 상무위원회에서 100% 투표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것을 당원 100%로 한다. 이런 개정안이 올라간 건데 그 부분을 포함한 부분들이 이제 부결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이제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도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기존에 하던 상무위원회 투표 50%와 전 당원 투표 50%를 절충하는 안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하는 요 안이 어제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논의가 되어서 오늘 잠시 후에 최고위원회에 이제 상정이 되어서 의결이 되고 내일 당무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5일 후에 이제 중앙위원회에 다시 재부의하는 이 수정안이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시간이 짧게 남았는데요. 이제 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앞으로 네. 6개월 당에서는 어떤 거에 초점을 두고 이끌어 가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가 출범에 다 과제로 받는 개혁이라는 것에 더해서요.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아주 큰 짐을 함께 받은 역대 최초 가장 무거운 정부입니다. 그 정부를 뒷받침해야 되는 게 당이죠. 당은 그런 개혁과 청산에 있어서는
대통령실 정부보다 반걸음 앞서 나가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뭐 경제 정책 등 이런 정책 부분은 민생과 관련한 정책은 정부가 반걸음 앞서가고 당이 뒷받침하는 게 맞지요. 네네. 그 과정에서 뭐 엇박자 뭐 이런 비판도 많으셨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요번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가급적 그 청산과 그 개혁을 가급적 마무리하고요. 내년 새해부터는 추운 겨울입니다. 난방비 걱정으로 보일러 켜기가 부담스러우시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어떠세요?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주택용으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드리는 생활안정 지원제도로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뜻한 올 겨울나기를 위해 지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가 함께합니다. 엄마, 물이 안 나오는데? 요즘 비가 안 와서 그래. 아휴, 큰일이다. 뉴스 속 남의 이야기 같던 물 부족이 이제는 우리 집까지 영향을 줍니다. 물 부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빗물은 모으고 우리가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정화해서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이용한다면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중한 물. 물 재이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미래의 자원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이킴입니다. 오늘은 지영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딸과 함께 빛축제에 가고 싶었지만 이동이 어려워 찾아가질 못했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수호 통역 서비스와 차량 지원이 마련되어 걱정 없이 축제장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알록달록 빛나는 회전목마와 천사, 그리고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며 해 웃는 우리 딸, 이런 딸의 웃음을 매일매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어제 절기상 대설이었는데 낮 동안 온화해서 확실히 야외 활동하는 인파가 여느 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떨어져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오늘 아침보다 5, 6도 정도 기온이 내려가면서 대부분 영하권이 되겠습니다. 예년만큼 춥겠고 내일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미세먼지가 모두 해소됐습니다. 오늘 대기 청정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도 지금 구름이 많은 편인데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다소 떨어져서 서울 현재 1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낮 기온 서울 6도, 대전 전주 9도, 부산 11도 등 전국적으로 4도에서 1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오늘부터 부산 이전 시작하는데 날씨 괜찮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2도, 대관령 영하 11, 철원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동해안
부산과 북동 산지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건조특보 해당 지역이기도 합니다.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는 밤까지 최대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고요. 오늘까지는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서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주말인데 대통령실 3실장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뉴스를 쏟아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뭐 홍 대표님이 먼저 하셔야 될까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시죠. 네. 예. 그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런 스타일이 네. 이 3실장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실없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개인 유지하기 위해서는 3실장 뭐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있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지금까지 헌정 올해가 뭐 78년입니까? 77년입니까? 헌정 역사상 3실장이 이렇게 대통령 집권 6개월 만에 나서 가지고 국정 운영을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자아자찬하고 앞으로 뭐 비전까지 제시하면서 네. 대통령도 아니고 3실장이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네. 예?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 지지율은 6개월 기준으로 하면은 역대 대통령 비교하면은 세 번째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네. 이 지지율을 당신들이 견고하게 유지해라. 이 대통령의 뜻 아니면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주 APEC과 또 G20 이런 뭐 또 국제 외교 안보적으로 대한민국의 불안정을 빨리 해소하고 또 수출 경쟁력도 좋아졌고 또 한미 이런 간세 통상 뭐 협상 완결로 더 대한민국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걸 되게 강조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에 반영된 모습 아닌가 싶어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이게 비서거든요, 전체가요. 네. 모두가 비서, 그 중에서 이제 비서실장이고 뭐 제일 말단 네. 비서에서부터 비서들의 원래 그 개념은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그 귀만 있고 입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말하지 않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비근한 미국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건 소위 그 SNS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하고 접촉면이 넓어지고 대통령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서 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접촉면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 비서 그 참모진들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들도 총출동해서 이러한 그 매우 이례적인 기자간담회를 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뭐 아까 얘기했던 자신감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통상적으로 쭉 지속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이제 남아 있어요. 이게 통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이 호재가 있을 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어느 정부도 진짜 필요할 때 어렵거나 악재가 있을 때 소통해야 되는데 되게 반대예요. 호재가 있을 때는 소통을 많이 하고 악재가 생겨서 국민들이 정말 묻고 싶은 게 많을 때는 소통을 잘 안 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정권의 패턴입니다. 저는 거꾸로 그 이재명 정부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거는 좋을 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소통을 더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그때는 잘 나갈 땐 지지를 얻는 거고요. 소통을 해서 어려울 때는 국민들로부터 이해와 양해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집권당에서 저런 말씀을 또 이렇게 내주실 분이 그래도 홍익표 대표님 같은 분이 계셔서 참 이래저래. 그리고 두 번째 그 이게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대통령 체제 가뜩이나 대통령이 힘이 세고 대통령과의 거리가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칫하면 이 정부 부처가 약간은 좀 붕 뜨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국가 권력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그 정상적으로 부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의 그립감이 너무 세면 모든 민원이나 또는 이런 뭐랄까 문제 해결의 통로가 대통령실이 되면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 가면 그게 대통령실의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왜 부처 일단은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부처에서 한번 이렇게 쿠션이라 할까 이렇게 한번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조리 대통령실로 가게 되면 이제 국정 운영을 지금 초기에는 대통령 그립감으로 가는 건 좋은데 될수록 좀 정상화된다는 것은 부처 장관들이 저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6개월이 됐기 때문에 성과 보고회를 할 수 있었는데 6개월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자, 두 분께서 ABCD를 했을 때 6개월을 봤을 때 국정 운영의 성적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점수 주라고요? 네. 100점 만점 기준으로. ABCD로 할게요. F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100점 만점 기준에 뭐 60점 드리고 싶어요. 60점이요? 예. 왜 60점이신 거예요? 뭐 사실은 55점 드리고 싶었는데 뭐 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그래도 너무 점수를 박하게 준다.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요 근래 이제 국정운영 지지율이 나오는 그 패턴이 보면은 50% 후반대에서 60% 초반대예요. 그런 뭐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해서 국민들 뜻을 우리 야당도 존중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홍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 학점에 대해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80년대 학교 다녀가지고. 그때는 되게 학점이 짰어요. 요즘 학생들은 그냥 A 학점을 받아야 잘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B+ 정도 받으면 아주 잘한 거였거든요. 저는 개인적 관점에서 B+.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매우 잘한 수준이다. B+는 이제 80점 이상이거든요. 85점 이상입니다. 85점 이상이요. 뭐 저는 뭐 아주 잘했다. 이렇게 이 정도면은 뭐 그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만점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제 지금은 그 성과를 얘기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은 계획과 어떤 그러니까 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짜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점수는 저는 뭐 그 B+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여러 이제 계획들을 앞으로 실행하가는 이제 시점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5일날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대전 충남에 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이 없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을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거든요. 부동산 대책이 지금 사실 많은 그 유권자들,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데 뾰족하게 뭐 나온 게 없어 보여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역대 정권들이 이렇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애면받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부동산 대책에서 국정 운영의 실패예요. 문재인 정권도 그렇게 해서 이제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뭐 작년 12.3 비상계엄 그 오판에 대한 아직도 내란 정국으로 그걸 뭐 국정 운영의 탄력으로 뭐 이렇게 동력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는 합니다만은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11호 부동산 대책이 벌써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4번째 만에 나온 거거든요. 그 11호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벌써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 지역 아파트 지금 거래량만 보더라도 90%가 지금 이제 거래량이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이제 충남 그렇게 이제 순방 그 타운홀 미팅에서 부동산 대책이 없다.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이 솔직한 어떤 신경을 고백한 거죠. 어제 이제 사무실장이 부랴부랴 그런 서울의 부동산 대책 뭐 전국에 지금 부동산 대책의 문제였습니까? 서울의 천정부지로 지소사 오르는 집값 문제가 전국적으로 위화감이라든지 또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어제 사무실장은 지역 균형 발전적인 차원에서 그걸 해답을 하더라고. 전혀 생뚱한 그 답변이 된 거죠. 저는 이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답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대통령마저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답이 없다 그러면은 시장 논리로 모든 걸 지금까지 규제고 뭐고 다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고 그냥 시장 논리로 처음부터 가도록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까지 부동산 투기 그거 예방하겠다. 규제 지역으로 그냥 전부 다 묶어놓고 그래놓고 지금 답이 없다 그러면 이건 정말 대통령답지 않은 그런 판단이죠. 네. 홍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대통령실이 11호 대책을 브레이크였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브레이크라는 거는 자동차가 가려면 밟았다가 놔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1호 대책을 불가피한 조치 정도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 너무 급격하게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6.27 대책 발표하고 9.7 대책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6.27 대책이 나온 거고 석 달째 9.7 대책 나온 거 아닙니까? 뭐 그래 놓고 이제 또 그 10월 15일 날 한 달 조금 지나서 또 11호 대책이 나온 거니까 정부 출범하고 지금 6개월째 벌써 3번 나온 거예요. 뭐 만약 연말에 공급 대책 나오면 4번째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미 정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해법은 아니에요. 11호 대책은 해법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세운 건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얘기한 건 좋습니다. 뭐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법이 있었으면 어느 정권에서 해결을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역균형 발전은 큰 방향에서 맞는데 지역균형 발전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답은 맞지만 그 길은 어쩌면 그 서울 지역의 집값 잡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 중심의 그 경제 체제, 사회 경제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이 또 다른 기득권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강제적으로 해체하지 않으면 이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공공기관 이전 1차, 2차 했지만 그게 이제 강제적인 방법을 쓴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보낼 수 없는 영역을 내려보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뭐 예컨대 삼성의 본사를 가라 그러든가. 이게 근데 안 되는 얘기잖아요. 민간기업 그 본사를 지방으로 보낸다는 건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서울의 그 수도권에 있는 그 집중을 지방으로 보낼 건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모든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 얘기했지만 그것도 성과가 없어요. 부동산 대책만큼 답이 없는 방법인데 저는 몇 가지 해법을 얘기하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문제는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외에는 부동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 부동산 시장을 정책적으로 다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몇 안 되는 나라예요. 대부분의 국가는 부동산 시장은 시장 자율에 맡겨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책임도 지방정부에게 다 권한을 넘겨줘야 됩니다. 중앙정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걸 갖고 전국적 현상도 아닌데 이걸 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문제를 얘기하는 게 이것은 특정 그런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권한으로 저는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면서 지방 차원에서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좀 더 분리해내서 부동산 시장 문제하고 주거복지 문제는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방정부가 하겠지만 주거복지 정책만은 정부가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해서 집 없는 서민들 또는 당장의 그 하루하루의 이제 어떤 미래가 불확실한 청년 세대나 신혼부부 세대에게 주거의 안정성 차원에서 주거복지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움직임은
좀 그 시장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리 정책의 가버넌스하고 정책의 그 가닥을 좀 잡아주는 게 이재명 정부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11호 대책이라는 게 서울 전역을 갖다 이제 투기 과열 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이제 결국은 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좀 전에 많은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부분은 여러 분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 손을 대놔 버리면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제 번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결국 지금 상황은 갭 투자 그리고 뭐 돈줄도 다 막히고 그런 상태예요. 결국은 뭐 현찰 들고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황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2026년도 정부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정부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편성되고 또 집행될 것인지 대단히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정부 예산을 보면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쪽으로 해놨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권에 그런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것은 공공임대, 장기임대 주택을 못 살아가지고 정말 그 대란이 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자기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한 그 꿈이 너무나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은 청년이라든지 결혼 이런 생애 내 집 마련 주택 이런 것은 정부 예산이 계속 이런 쪽은 더 확충돼야 될 건데 그런데 공공임대 쪽으로 더 확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적인 집 논리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이러다 안 되면 또 이제 뭐 세금으로 가지고 이제 결론은 보유세를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손을 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불신이라든지 또 반응이 일찌감치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걸 좀 전에 저는 홍익표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좀 인식 전환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왕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른데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공급이 해결이다. 꼭 그렇게 보진 않아요. 공급 물론 해야 되죠. 지금 최근 한 3년 정도 통계를 보면 그 전에 보통 수도권 서울의 그 변한 수도권의 공급이 한 8만 호 서울 특히 서울 경우가 한 8만 호에서 10만 호 정도 되는데 지금 한 3, 4만 호의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급이 반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의 문제는 있지만 공급을 늘린다고 집값이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수도권 아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몰리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반복돼요. 그건 뭐 다 할 거예요. 부동산에서 한 동네에 좋은 아파트가 생기면 옆에 있던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따라 올라갑니다. 일정 정도. 그래서 공급을 하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수 있겠지만 절대로 가격이 낮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그 공급을 하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 저는 그 로직은 성립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좀 봐야 되는 거는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는 게 아파트가 대략 한 45%. 비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뭐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하는 그런 서민형 주택이 한 55% 되는데요. 정책이 다 전부 다 아파트 정책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는 고사하고 그건 이제 그림의 떡이고요. 빌라라도 안정되게 전세나 또는 그걸 매입하고 싶은데 최근에 빌라 전세, 다가구 그 전세 사기가 컸잖아요. 저는 그 시정부나 중앙정부가 뭔가 이런 이 다가구에 대한 그 공공 인증 제도라도 해서 전세 사기만이라도 근원적으로 차단해주면 사람들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전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어떤 문제냐면 다가구 주택에 전세가 안 들어오고 거기 가고 싶은데 불안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문제만 자꾸 그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 주거를 집을 사고 싶은 사람, 그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 빌라나 서민형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 또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 참여하고 싶은데 불안해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정책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너무 정책을 아파트와 공급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게 서민들이 지금 서울에서 공급되면 다 아파트가 아무리 안 싸도 15억 원 되는데 15억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두 분이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정책 관련자들, 관계자들께서는 좀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김성태 대표님이 여론조사 그 얘기를 잠깐 해서 저희가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자면 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그 당시 그 조사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4.9%, 부정평가가 42.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회 본회의가 내일까지죠, 회기가. 그리고 이제 임시국회가 이제 10일부터 일정이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여야에서 가장 뜨겁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지 않습니까? 오늘 양당이 다 오전부터 의총을 열고 일종의 여론전을 강하게 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절차적으로 법사위를 일단 통과했는데 수정을 논의해서 본회의에 올린 거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안으로 해서 올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근데 지금 이 당정에서 과연 이 위헌 소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는데 앞서 박수현 대변인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뭐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일 이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일단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인사추천위원회 법무부 그러니까 사법부 외에 인사가 들어오는 부분을 가장 문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국회 본회의가 이제 열릴 네. 것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특히 정청래 당대표가 꿈꾸는 또 사법개혁안에 이런 뭐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또 애국제법 애국제라든지 뭐 네.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걸 사법개혁이라는 이런 포장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검찰개혁 뭐 그게 뭐 일사천리로 민주당 그런 절대적인 입법 권력으로 추석 밥상머리 안에 그걸 문제 해결한다고 본인이 뭐 결정을 했지만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은 검찰개혁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이 법원인데 이 법원을 갖다 민주당 방식으로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런 사법개혁 이건 국민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직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역시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판사들 결정한 판사들을 갖다 법 왜곡죄를 가지고 처벌하는 그 법조항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그게 정상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조희대 대법원장 그렇게 사퇴 압박을 하고 있지만 사퇴하지 않으니까 대법관들 늘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용두사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대법원 체제 그렇게 해서 법원을 장악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법개혁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도 원래는 내란 특별재판부 하려고 그러다가 3.15 부정선거나 또 반민특위 그때 뭐 이거는 다 헌법에 부칙에서 이렇게 헌법적인 뒷받침이 됐지만은 네. 이게 그렇지도 않은 걸 지금 현재 뭐 내란 특별재판부 하다 여론 나빠지니까 또 위헌심이 생기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로 하는 형식으로 이름만 살짝 바꿨지만은 성격은 비슷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오판에 대해서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했고 거기에 따라서 헌재는 탄핵 심사를 해가지고 파면 결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된 것이고 그 외에 행법적인 차원에서 잘못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내란 문제로 해가지고 또 내란 재판은 내란 재판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네. 직권남용은 직권남용대로 다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방식 이러고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재판 결과를 내는데 좀 의심이 생기니까 이 재판 기존 사법체계 다 불신해버리고 이거 스톱해.
그렇게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 이거 다 맡겨. 이거 어느 국민이 쉽게 동의를 하겠냐고요. 네. 홍 대표님,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게 위헌 소지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기존 재판이 정지될 위험이 있다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진행 과정이 좀 답답해요. 저는 그 솔직히 약간 민주당한테 쓴소리를 하면 네. 그 내용을 떠나서 그 과정 관리를 잘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아, 네. 네. 우선은 그 법외국제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거 뭐 내원 전에부터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거니까. 예. 근데 그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사실 그 법적 실효성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법 취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핵심적인 게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 어떤 그 수사나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했을 때 이제 검찰이 수사 안 하면 이제 그 수사도 아니고 기소했을 때 고의적으로 어떤 이 왜곡돼 있다는 걸 알면서 기소했을 경우 또 수사기관은 고의적으로 수사했을 때 그다음에 판사는 이게 증거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거를 은폐하고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을 때거든요. 근데 이것은 현행법에서도 처벌이 돼요. 안 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일종의 그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업무방해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민형사상 인권 침해 등등 이유로 해서 처벌이 가능해요. 현행법으로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법외국제를 반대할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법적 그 현행법을 적용을 해서 고의적으로 그 어떤 옛날에 이런 거죠. 그 수사기관들이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화성살인 사건 때 네네. 예, 범인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지적 능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그대로 범인이란 걸 죄를 뒤집어 씌웠고 검찰도 알면서 그 공소를 유지해가지고 기소해서 그 판결을 받았어요. 뭐 판사가 알았냐 안 알았냐 모르겠어요. 그러나 판사도 조금 신문해 봤으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면 이런 것 저는 법외국제 적용이 된다고 대상이 된다고 봐요. 꼭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네. 이런 문제들에서 처벌할 규정이 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제19 감사기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행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한번 그 검찰이나 그다음에 법원 그다음에 그 변호사 등 이 법조계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법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든지 그리고 처벌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재판부 하다가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이제 3.15 부정선거나 그 반민특위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전담 재판부를 해서 약간 피해간 건 맞는데 아마 법무부 장관이 그 인사추천위원회 그 후보 그 이제 그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우려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어떤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상황 설명을 제대로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과정 관리가 실패했다는 것. 네. 이로 인해서 법원 판결이 늦어질 수 있어요. 위헌 판결이 어떻게 날지 여부는 관계없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도 해야 된다는 찬성 여론이 높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해야 된다면 하는 거죠. 지지자들이 원한다면.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잘 될 거다. 무조건 다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그 법무부 장관 후보 관련 없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무조건 소위 그 윤석열 변호인 측 또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에서는 무조건 이거 위헌재청 심판을 하고 그 경우에는 최소 재판이 2, 3개월은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법조계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민당의 인식으로 민당의 방식으로 사법개혁이라는 일환으로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법외국제 이런 법안들이 이렇게 개정되고 또 새롭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민주당의 어떤 당원들 그 판단을 떠나가지고 민주당은 지금 집권당이에요. 집권당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국민 뜻을 국민 여론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 고민하에 결정해야 됩니다. 네, 전격시사 잠시 후에 품격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한 토론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걸 좀 이어서 더 설명을 해주시죠. 조금만 제가 부연시키면요. 네. 지금 이제 사법개혁이란 미명하에 내란 전담 재판부나 대법관 증언하고 또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서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또 뭐 법왜곡죄 이런 걸 다 도입하니 그것도 민주당 일방적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내란 전담 재판부만 보더라도 이게 만일 일방적으로 지금 민주당 법안대로 가면은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 있죠. 헌법 위반 논란 문제 있죠. 정치적 중립성 훼손도 문제점 있죠.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위반 논란만 하더라도 특별법원을 설치 금지하는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 전담 재판부도 위헌 소지가 분명히 이걸 말 이대로 이번 만들면 저는 거의 100% 있다고 봅니다. 많은 제가 아는 법조인들도 다 거의 다 그렇게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권당이기 때문에 더 크게 이제 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이게 법안 처리도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민주당 중심으로 법사위에서 그냥 망치 두드리고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런 처리 방식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제 정청래 중심의 민주당 당이 당 주도로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절대 입법 권력이 있다고 해서 밀어붙여 버리면은 이거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아예 무너뜨리는 그런 계획이 되는 거예요. 네, 홍 대표님. 예, 저는 아까 그 법외곡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 그 기존의 그 공판 중심주의 있잖아요. 이거를 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이런 그 검찰이나 경찰이죠. 이 주장에 대해서 그거를 그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 갔을 때 다 일단 그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다 무시하고 공판에서 다 따져보면 됩니다. 근데 이미 그 선입견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판사들이. 그래서 네. 진짜 공판 중심주의를 제대로 하고 그거에 대한 재판의 질을 좀 높이는 것. 그걸 통해서 그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을 재심 위에도 좀 다양하게 수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전반적으로 그 사법부의 개혁을 통해서 사법부의 신뢰, 국민 신뢰 회복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기에 법 왜곡죄든 기존의 법률 체계를 활용하든 저는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정확하게 그 지금 이제 뭐 많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요청하니까 그걸 따라가는데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될 게 있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내란 재판 관련돼서 두 가지가 있어요. 빨리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인데 네. 엄중하게 처벌하려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맞고요. 속도를 내려면 내란 재판부를 하는 순간 무조건 2, 3개월 정도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현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법 체계에서 위헌 그 법률 재판 신청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원이 할 가능성도 높아요. 최근에 네네. 법원 분위기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그 위헌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 현재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각급 법원들이 일시적으로 그 심리를 중단하고
위헌법률 심판을 네. 요청할 수 있어요. 각급 법원이. 그리고 그러니까 요청 주체가 세 가지입니다. 법원, 각급 법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변호인 측. 그러니까 내란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 측. 그러니까 이 두 주체가 둘 다 하거나 한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재판은 중단된다. 2-3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뭐가 인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러나 재판을 엄중하고 정확하게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란 재판부가 맞는데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현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논란이 이제 불거졌다가 김남국 전 비서관의 사표 수리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일단락이 됐고 지금 이제 문진석 의원은 사과를 한 상황이고 자, 이 정도로 해명이 충분히 됐고 상황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해명이 됐습니까? 네. 어제 이제 대통령실 사무실장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뭐 이 문제는 기자들이 가장 핵심 사안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이야기는 대통령실 내부 감찰을 통해서 자기도 감찰을 받았고 예. 뭐 김현지 부속실장 그리고 뭐 다 감찰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문진석 수석으로부터 이런 인사 청탁 들어온 걸 김남국 비서관이 김현지 부속실장이나 또 자신한테 그 내용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끝났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딴 사람이 그러니까 공직기강실에 그 뭐 비서관이 아마 그 감찰 업무를 했는지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강훈식 비서실장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제대로 된 감찰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만일 특별감찰관이 지금 대통령실 내에 있어가지고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입장을 냈다면 그거는 그래도 웬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를 얼렁뚱땅 그냥 넘긴다는 건 대단히 저는 국민들을 우습게 좀 보는 처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진석 원내대표 그러니까 수석 부대표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친명 7인의 멤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민간 협회에 협회장 한 분을 갖다 추천하는 부분도 김현지 부속실장의 판단이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그 인사의 입김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모빌리티 협회에 전달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문진석 수석이 원래는 정무 라인이니까 원래는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김병욱 비서관을 통해서 집권당 뭐 원내 수석 부대표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역할과 이런 공로와 이런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추천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창구가 아닌 정확하게 맥을 짚었어요. 김현지 부서실장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잖아. 이 건은 또 강훈식 비서실장도 개입해서는 안 돼요. 왜? 민간단체였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실 권력으로서 결국은 민간단체 협회장도 결론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입김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죠. 거기에 대한. 지금 민주당에서 당내에서는 지금 아까 박수현 대변인께 질문을 똑같이 드렸는데 뭔가 조치 윤리감찰단 얘기도 언급은 하긴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보도는 없거든요. 예. 이 당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당도 지금 딱히 대응 방법이 마땅치가 않을 거예요. 그냥 언론 동향 보는 거죠. 네. 언론 동향이 더 나빠지면 뭔가 조치를 더 취할 거고 뭐 이번 주에 이러저러해서 적절하게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솔직히. 특별감찰관은 이제 꼭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꼭 그러니까요. 하고 싶다 그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했어야 되죠. 진작 했어야 되죠. 지금 6개월이 예. 지나가는데 예. 아직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 말고 그냥 기왕에 강훈식 실장도 얘기했고 그렇다면 이번 정기국회 끝났으니까요. 12월까지 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올해를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해야 될 것은 최소한 빨리 하고 현실적으로
뭐 이게 일단 그 인사청탁은 있었는데 인사청탁이 진행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언론에 그러기 유출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진행이 안 됐으니 그로부터는 아마 뭘 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특히나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그 김현지 부속실장은 아무런 액션을 한 게 없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김남국 비서관과 문진석 의원 두 사람 간의 문자에서만 그 내용이 있고 뭐 강훈식 실장이 확인해 본가 로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사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한 거기 때문에 네네. 저는 하여간 인사청탁 문제 관련돼서 좋은 약이 됐다. 욕먹었지만 뭐 앞으로 좀 그 더 경계하고 주의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사 행통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이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게 아니라 그럼 특별감찰관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밝힌 입장이에요. 예. 이게 6개월 동안 지금 민주당이 집권당이에요. 문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제1야당이 여소야대 중국 같으면은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 협조가 안 돼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을 갖다 이렇게 추천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못한다. 이러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대통령실은 대통령도 그렇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에서 빨리 추천해 주면 특별감찰관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한 달 일주일에 한 번씩 당정 협의를 해요. 예? 일요일 날 당정 협의를 하면은 당연히 친정집인 민주당의 특별감찰관 이거 국회 차원에서 빨리 추천해 주세요. 그럼 바로 내일이라도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런 식으로 또 핑퐁 치면서 또 국민들에게 그냥 국회에서 추천하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네. 이게 이번에 근원적으로 특별감찰관 당정 협의를 갖다가 어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일요일 날 당정 협의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그 핑퐁 치기 하지 말고요. 그냥 이럴 때는 문제 해결할 때는 12월 안으로 국회가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요. 뭐 그렇게 하면 나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정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지난 주말이었죠. 공교롭게 같은 날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원조 친윤이라고 꼽히는 윤한홍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이제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해서 화제가 됐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 당원 1인 1표제가 예상과 달리 부결이 됐어요. 예. 기억에 홍 대표님은 통과를 전망하셨고 대부분이 질문하면 다 통과가 될 거라고 봤는데 이제 부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공통의 질문이기도 하죠. 리더십이 지금 한번 흔들린 거다. 민주당 쪽으로는. 국민의힘은 지금 점점 장동혁 대표의 일종의 뭐 마이웨이 행보에 대한 비판이 점점 더 거세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당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그러니까 각자 얘기하죠. 뭐 저는 우리 당 얘기만. 그러시죠. 그 중앙위원 부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부결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중앙위원이라면 대략 한 600명이 좀 안 돼. 한 598명인가 뭐 그렇게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그 재석의 과반수가 돼야 통과가 되면 299명이 그 찬성을 해야 아마 그 되는 것 같은데 그 저는 이런 방식으로 그 부결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앙위원들이 그 투표를 해서 온라인 투표였거든요. 온라인 투표를 해서 부결이든 가결이든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는 건데 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표결의 불참을 통해서 이게 그 가결이 안 된 것은 제가 보기엔 매우 적절치 않은 방식이에요.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제 어쨌든 생각지도 않은 타격을 받은 건 맞는데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주관했던 쪽에서는 좀 더 독려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저도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전화 한 통 받은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600명쯤 되는 인원이라면 당의 사무처든 어디서 조직국이든 어디서 전화 한 통씩은 했었어야 돼요. 나눠서 10명에서 하면 60명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전화를 해서라도 투표 동료도 하고 뭐 그리고 중앙위원쯤 되는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지역위원장이나 뭐 무슨 꽤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사를
찬반을 통해서 의사를 밝혀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돼야 되지 이런 방식으로 된 거는 중앙위원들도 매우 부적절했고 당 지도부나 그 사무처에서도 정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김성태 대표님은 그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일 전이죠. 3일 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주최한 그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이제 6개월 국정평가회의에 참석해가지고 한 이야기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그리고 절연을 말하는 거죠. 네네. 그런 골수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그러니까 요걸로도 묻고 배신자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에게 당면한 것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한홍 의원의 그 결정의 그 입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절체절명의 지금 국민의힘 제1야당의 위기감을 그대로 저는 표현한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실패해버리면은 2030년 대선의 수권 정당으로서의 대선을 치를 기반이 다 사실됩니다. 작년 총선은 이미 실패했죠. 네. 그것도 크게 실패했습니다. 뭐 지난 6.3도 조기 대선을 통해서 행정부의 수반도 대통령 권력도 지금 민주당에 넘어가 있고 내년 6.3 지방선거마저도 져버리면은 어떤 기반을 가지고 다음 정권 교체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위기감을 지금 이제 윤한홍 의원이 막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이고요. 날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휴일 오후 겨울이 선사한 초봄 느낌의 날씨 어제 그랬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북서풍에 미세먼지가 실려가서 모두 해소됐습니다. 맑은 날씨에 대기까지 청정합니다. 오늘 종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이 어제에 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13.4도였던 서울지방 6도에 머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 3도 정도 내려갔고요. 대전 전주 9도 또 해양수산부 오늘부터 부산 이전하는데 부산 11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예년만큼 춥겠고요. 대관령은 영하 11도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등 동쪽 해안과 산지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데요.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나 눈이 잦았던 경기 동부와 강원도 쪽 빙판과 도로 살얼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6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멕시코, 남아공 등과 맞붙게 됐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축구 대표팀 조별리그 상대 정해졌는데 대체로 무난한 거죠? 이 정도면 무난합니다. 이 정도면 예, 다른 조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1포트에 보면 스페인, 프랑스, 뭐 아르헨티나 이런 기라성 같은 우승 후보들이 있는데 네. 개최국 그중에서도 뭐 멕시코 우리가 중남미 팀이 약간 좀 자신 있어 하거든요. 그리고 3포트에서는 가장 약체로 평가받는 남아공. 뭐 베일에 쌓여 있는 전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위협적이진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유럽 플레이오프 D조의 승자가 이제 맞붙게 되는데 덴마크가 좀 들어있는 점이 조금 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무난한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I조 보시면 피파 랭킹 3위이고 러시아 월드컵 우승했던 프랑스가 노르웨이하고 맞붙고요. 그다음에 네. 또 세네갈과 또 대륙간 플레이오프 그 B조 팀과 맞붙게 돼 있어요. 아니 뭐 사실 이렇게 보면 쉽게 보면 프랑스하고 노르웨이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02 한일 월드컵 지금도 생생한데 저희 그 한일 월드컵 개막전에서 세네갈이 전반 29분 그 부바 디우프라는 선수의 선제골 끝까지 지켜서 프랑스의 1대0으로 이겼어요. 그 이변을 연출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 프랑스 입장에서 아주 껄끄럽고 세네갈 입장에서는 그때 영광을 재현하겠다. 또 덤비게 되면 사실 조별리그거든요. 조별리그인데 세네갈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프랑스는 조절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 보면 또 한 번 이변이 나올 수 있고요. L조에 보면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가나 이런 팀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뭐 잉글랜드, 크로아티아가 유력해 보이는데 가나란 팀이 우리하고도 경기를 해보면 알겠지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팀이 다 모이면 아프리카 특유의 그 조직력과 탄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끈끈함이 살아나는 팀이거든요. 여기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속해 있는 뭐 네덜란드, 튜니지, 네덜란드 뭐 강호고 튜니지 근데 좀 만만치 않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팀인데 거기에 비하면 뭐 멕시코 뭐 덴마크가 올라오더라도 남아공이 있으니까 해볼 만합니다. 뭐 피파 랭킹을 고려하고 전반적인 기량을 고려하면 1위나 2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좀 절대 강자가 없기 때문에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전망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영표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곤혹과 해볼 만한 사이에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냐. 덴마크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는데 유럽 팀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압도하지 못하는 면이 최근에 좀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멕시코는 월드컵 개최국이라고요. 개최국은 체면을 지켜야 하고 흥행을 생각하게 되면 개최국에 보이지 않는 어드밴티지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남아공 만만해 보이기도 하고 피파 랭킹도 낮지만 베일에 가려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잘못 물리게 되면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멕시코 언론도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멕시코 이 상황에서 보면 포트 1위고 당연히 멕시코 1위, 뭐 한국이나 아니면 저기 플레이오프에 올라오는 팀이 2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멕시코가 1위 또는 3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한국이나 그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오는 팀들이 만만치 않은 전력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이렇게 그 ESPN 이런 전략을 할 때 1위, 3위 하면 그냥 한국이 2위하고 편하게 가자.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자, 개최국하고 한조가 되면서 조별리그는 전부 멕시코에서 치르는 거죠? 네. 그 과달라하라에서 일단 그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하고 12일에 내년 12일 오전 11시에 경기를 갖게 되고요. 2차전은 멕시코하고 19일에 갖게 됩니다. 뭐 해발 1600m 고지라는 점을 제외하면은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25일에 몬테레이에서 남아공과 3차전을 갖게 되는데 멕시코 한조에 속하면서 우리는 이동이 없는데 그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하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한번 가서 경기를 치르고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동거리가 적고 이쪽은 왔다 갔다 피로가 쌓일 수 있어서 남아공하고 마지막 3차전을 앞둔 상황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남아공 잡고 유럽팀과 비기고 멕시코하고 비기면 1승 2무면 최상의 성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이라도 뭐 축구공이 둥글기 때문에 뭐 비기고 골득 실천하다 보면 3위를 할 수 있어요. 3위를 하게 되면은 그 3위 팀을 모아서 8개 팀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각조 1위 팀하고 붙을 수 있기 때문에 3위를 하게 되면 정말 좀 힘들 수 있고 뭐 독일이라든가 벨기에 같은 강호를 만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위까지 해주는 걸로 이렇게 축구 대표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한수 기자 커트라인 정해 주셨어요. 2위까지는 해야 된다. 네, 2위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팬들이 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자, 프로축구 전북이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서 코리아컵 정상까지 올라서 시즌 2관왕에 올랐네요. 네, 뭐 지난해에는 승강제까지 가서 전북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거스포옒 감독이 뭐 정규리그 우승 일찌감치 확정지었고 코리아컵마저 우승을 해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제 2관왕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조금 이제 경기가 조금 아쉬웠던 건 너무나 과열됐어요. 몸싸움도 많고 반칙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 40분에 광주 이정효 감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공 소유권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너무나 세게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경고가 있는 상황에서 경고를 받아서 퇴장을 했는데 정말 저거 한 게 거스포옒 감독도 이미 4강에서 퇴장을 받아서 두 사령탑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렀어요. 네, 그런 점들이 좀 경기 운영의 묘는 좀 아쉽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연장 전반에 터진 그 이승우 선수의 결승골로 전북이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올해 2관왕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좀 아쉬운 건 이제 많이 뉴스가 됐었는데 타노스 수석 코치가 이제 인종차별 논란을 빚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서로 어필하는 과정에서 감정들이 많이 상해 있어서 거스포옒 감독이나 타노스 수석 코치가 팀을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전망들이 나와서 전북 팬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팀을 좀 더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라서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좀 남아서 한국 그 프로축구 발전에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K리그1 잔류에 성공한 팀이 프로축구 제주로 마무리됐네요. 네, 일단 제주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게 됐고요. 네. 수원 삼성은 좀 아쉽죠. 올해도 이제 승강 그 승격에 실패를 했는데 어제 제주에서 열린 경기 2차전 사실 제주가 1차전을 1대0으로 이겨서 좀
수원 입장에서는 반격을 세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작하자마자 김승섭 선수한테 골을 먹고 또 이제 이탈로 선수한테 연속골을 내주면서 2대0 그래서 합계 3대0으로 졌습니다. 수원은 처음 2023년에 2부 리그 강등된 다음에 계속 K리그 1의 문을 두드렸는데 올해 준우승을 하고도 기회를 못 살려서 좀 아쉽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 종료 후에 변성환 감독 모든 책임을 지고 네. 사퇴하겠다 이런 이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주가 일단 잔류를 하면서 2023년 이후에 시작된 승강제에서 아직까지는 5경기에서 모두 1부 리그 팀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수원 FC하고 이제 부천이 2차전을 갖게 됩니다. 근데 1차전을 부천이 이겨놓은 상황이라서 만약에 부천이 오늘 비기거나 이기게 되면 사상 최초로 2부 리그 팀이 승강제를 통해 1부 리그를 밟게 됩니다. 네. 자,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현행 21.3세트 경기를 15전 3세트 방식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안세영 선수한테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어떨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불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신 건 원래 안세영 선수가 경기 초반에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가지고 가다가 후반에 막 몰아붙이는 타입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짧아지게 되면 너무나 서두르지 않겠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뭐 안세영 선수나 저 대표팀 입장에서 보면 부상 방지나 체력 안배 차원이고 그게 전략이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면 사실 경기가 짧아지게 되면 안세영 선수의 부상 가능성도 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세영 선수가 메이저 대회 석권이나 시즌 전관왕 같은 대기록을 기록하는데 오히려 짧아진 경기 시간이 도움을 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이제 내년 4월 총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후반기부터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9월에 있을 아시안 게임부터 적용이 되게 된다면 안세영 선수 아시안 게임 우승 또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 이정우 선수가 야구 꿈나무를 위한 일일 강사로 변신했다고요. 네, 이정우 선수가 사실 그 야구 팬들의 입장에서는 주목하는 선수인데 그 성적은 좋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KBO에서 이제 이런 세미나를 마련했어요. 네. 그런데 의외로 워낙 실력이 탁월한 선수고 또 그야말로 재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까 굉장히 기다렸었는데 일단 노력하라라는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의외로 창의적인 플레이를 많이 해라. 감독이나 지도자들도 너무나 틀에 박힌 거 하지 말고 자기도 어렸을 때 그렇게 틀에 박히지 않은 훈련을 해서 그 자리에 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강조한 건 어린 선수들의 노력입니다. 휘문고 다닐 적에 다른 선수들보다 하루에 200개씩 그 스윙 연습을 더 했다고 해요. 그 200개가 지금 메이저리그를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력하는 선수, 창의적인 선수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귀띔해 줬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완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전교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